최근 가장 관심이 높은 광안리 해안일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진태양 재건축 그리고 광안리 존속토지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자, 왜 이렇게 지금 존속토지화가 되는가? 광안리 땅은 해안일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포츠카가 나왔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레브알토라는 스포츠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를 보니까 뭐 대략 뭐 7억에서 뭐 8억 정도 해요. 그래서 옵션을 정도 붙이면은 또 세금도 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멋진 자동차를 사람들한테 뭐 돈이 많은 사람들 100억 이상 몇백억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여줬어요. 멋지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이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도 좀 비싸죠. 10억. 그런데 이 에스턴 마틴에서 나왔던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벤티지라고. 이 차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 자, 그러면은 이 차를 볼 때 너무 멋지죠. 디자인도 멋지고. 사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차 사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보시면은 대리운전 오토바이 배달도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2년 정도 벌면은 이 차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적금, 뭐 부동산, 아파트 팔아서 이런 스포츠카, 네, 좀 이제 실용성은 좀 떨어지겠죠. 이런 멋진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방송을 드렸는데 맨퀴의 경제학이라고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물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간다. 그럼 모든 부동산은 아니겠죠. 부동산은 또 반드시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그것이 지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어요. 멋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스포츠카를 살 수가 있는 여력이 되는 몇백억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줘도 이런 멋진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자동차는 뭡니까? 이 멋진 자동차는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고철이 됩니다. 고철. 그 자산 가치가 영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좀 뭐 젊은 층들 뭐 그런 사람들 살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대가라는 겁니다. 대가. 이 대가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A라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B라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대가를 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멋진 자동차 A라는 자동차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네, 아니면은 뭐 에스턴 마틴 살 수 있어요. 이 돈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든가 성장하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에 따른 결국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럼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리의 존속토지화가 되는 이유가 대가에 따른 영향이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과 이것은 효용이란 것이다. 효용이란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죠? 기회비용이란 거죠. 기회비용. 효용이란 것은 무엇이죠? 내가 멋진 자동차를 샀어요. 이 스포츠카 샀어. 처음엔 너무 좋아요. 시동 키고 우렁찬 이 배기음 들리고 좋아요. 계속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효용이란 것은 내가 느끼는 만족감은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몇백억짜리 이렇게 부를 이룬 사람들이 사실은 이 효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거죠. 내가 10억짜리 람보르기니를 샀을 때 다른 다 투자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다 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 자산가들 아무도 이 자동차를 산다, 부동산을 집을 팔아서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적금을 깨서 이 람보르기니 아니면은 이 벤티지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년만 일하면요, 쎄빠지게 일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효용은 항상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회비용도 날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란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 아파트를 샀을 때 지금 당장에 느끼는 효용을 좋을 줄 모르지만 자, 이 결과값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의 기회비용도 다 날리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 주식처럼 지금 당장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투자자. 자, 투자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윤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도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더 많은 이익. 투자자도 무엇입니까? 이윤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를 살 수가 없다. 왜? 결국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고철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자, 부동산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가 뭡니까? 부동산 우리가 한정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깁니까?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용도 변경. 자, 주거지에서 용도 변경이 됐어요. 3종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됐다. 2종에서는 상업지가 안 됩니다. 3단계가 올라가지 않아요. 준주거지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올라갑니다. 네,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번이라고 봅니다. 1번.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 어떻게 돼? 천지개벽을 한다. 땅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주거지에서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가 있겠죠. 1, 2, 3종 다 있겠죠. 여기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될 때, 종상행될 때가 우리가 이거를 2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윤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남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될 때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뭐 공업지라든가 아니면은 밑에 있습니다. 녹지라든가 뭐 지금 토지 보상 받죠. 논밭 이런 거 주거지로 해서 뭐 LH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토지 보상. 토지 보상 엄청 많이 받죠. 졸부됩니다. 졸부. 이것을 우리가 4번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모릅니다. 아파트 대충 뭐 입지 보고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그때 막 대충 사고 이럽니다.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투자자는 이윤을 남기는 거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가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갈 때가 이윤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업에서 공업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때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될 때 그때 이윤을 많이 남긴다. 결국에는 무엇이다? 부동산의 투자는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몇백 년 우리가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다. 용도 변경될 때는요. 가장 이윤을 많이 남겼습니다. 10,000원짜리 부동산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도 변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광안리에서 여러분들 해안일선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부산에서는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비싼 땅이 됩니다. 이게 가장 비싼 땅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땅들은 다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이미 용도 변경이 됐어요. 용도 변경되면서 여기는 평당 3억에도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상업지 되기 전에는 뭐 평당 1억도 안 했습니다. 1,000만 원도 안 했, 1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 보시면은 평당 3억 이상 줘야지 이것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이 준주거지죠. 네, 여기도 준주거지가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협진태양이 있는 이 자리가 있습니다. 요 짝이, 요 블럭이 있는데 여기는 2종 주거지예요.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가 가장 이윤이 많이 남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거지에서 준주거지가 될 때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해안을 따라서 상업지와 준주거지가 그리고 여기도 또 상업지입니다. 이어져 있는데 여기를 계속 이종주거지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송도 해수욕장이에요. 부산의 해수욕장에 보시면 네, 여기를 이제 지적도로 볼게요. 자, 부산의 해수욕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을 보시면은 상업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업지. 여기 다 상업지입니다. 여기 전부 다 상업지예요. 지적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다 여기는 다 상업지로 되어 있죠. 해수욕장 인근. 그리고 여기는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여기 다 자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거지가 밀집된, 아파트가 밀집된 곳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주거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상업지와 준주거지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송도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해수욕장을 또 볼게요. 자, 다른 해수욕장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광안리 해수욕장을 보게 되면은 지적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오른쪽에는 준주거지 되어 있죠. 왼쪽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상업 준주거지로 되어 있죠. 준주거지 두 블럭과 상업지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일대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햅진태양이 붙어 있는 요 입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종주거지죠. 이게 맞나요? 이거는 이종주거지로 두는 것이 맞나요? 형평성에.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전부 상업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빨간색이죠. 전부 상업지. 네, 여기 붙어 있는 해안일선은 전부 다 상업지입니다. 해안일선은. 나머지는 자유녹지예요. 모래사장하고 일부는 자유녹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송정해수욕장 가볼게요. 송정해수욕장. 자, 여기는 또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송정해수욕장으로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해안일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나오죠. 제가 다시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인데 상업지로 되어 있죠. 밑에 모래사장은 자유녹지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준주거지로 되어 있죠. 해안일선은. 여러분들 뭔가가 지금 맞박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자, 광안리 다시 돌아왔어요. 상업지와 준주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 상업지 준주거지 되어 있죠. 준주거지 되어 있죠. 여기는 2종 주거지가 이게 맞나요?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자, 광안리 개발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상위 모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존속 토지화 됩니다. 존속 토지. 어떻게? 직계 존속 토지 됩니다. 우리가 존속이라는 거는 사용에 대한 존속이 있을 겁니다. 사용권에 대한 존속 토지가 있을 거고 이거는 직계 존속 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절대 물량 안 나옵니다. 이 땅은. 해안일성 있는 땅들은. 자, 그래서 이 땅이 거래가 된다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가족이죠. 가족 간.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네, 가족, 직계 가족들 외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여기는 이제 물량이 없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스텔,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여기서 해안일선에 보시면은 해안일선의 오피스텔은 협진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해안일선 아파트는 협진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 협진태양 여기까지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정말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아파트 오피스텔은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신축된 뭐기 GL 에스테이트하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매물 있나요? 매물 없죠. 여기 상거리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물 하나도 없죠. 매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협진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진태양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8억 9천 지금 보시면은 제일 가격 낮은 순위 8억 9천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상가도 어떻습니까? 상가 매물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상가. 여기는 해안일선이 아니죠. 상가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다 월세예요. 월세. 매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 하나도 없죠. 여기도 매매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매매가 없다는 겁니다. 월세 임대 거래는 있어도 매물 거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안일선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무엇으로 변하고 있다? 존속 토지라고 합니다. 존속 토지.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절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임대료도 지금 보시면은 한 평당 월 100 정도 나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한 평당 100만 원, 10평 갖고 있으면은 전용 1000만 원 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좀 거리뷰를 한번 볼게요. 거리뷰. 자, 여기서 이제 거리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는 오피스텔 지금 싸잖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 여기 쌉니까? 예, 여기도 GL이라고 여기도 좀 보시면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있죠. 한 세 군데가 정도 되는데 이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재밌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안 나가지네. 자, 오피스텔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 요즘 되겠죠. 여기 대지 지분을 본다고 했죠. 우리는 항상 대지 지분이 몇 평입니까?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이. 전용 한 6, 7평 정도 됩니다. 근데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이 안 되는데 여기 거래가가 기본적으로 3억입니다. 대지지분당 한 평이 3억 정도 거래된다는 겁니다. 근데 협진태양은 어떻습니까? 대지지분이 30평이 네, 지금 매매가가 8억 9천이죠. 8억 9천 뭐 10억 미만이죠. 30평은 대지지분이 10평이에요. 10평. 그러면 오피스텔 기준으로 하고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지지분당 기본적으로 3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협진태양은 30평이 얼마가 거래돼야 정상 가격입니까? 30억이 거래돼야 돼요. 30억. 근데 8억 9천, 9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바보 병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논리도 맞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이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준주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거의 30억에 육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평 기준으로. 대지지분당 전부터 보시면은 3억이 거래되고 있어요. 3억에 거래되는 것도 매물이 안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안 팔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용도 변경이 됐을 때는 부동산에서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협진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을 보시라고 했죠. 나중에 지금 여기가 준주거지가 만약에 됐어요. 준주거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매물 안 나와요. 매물 나올 수가 없죠. 왜? 이것도 결국에는 존속토지 됩니다. 존속토지. 직계 존속토지 아니면은 이거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안 되는 겁니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30평은 25억에 팔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죠. 25억에 보상받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옆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는 1, 2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주거지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상가를 같이 묶어야 됩니다. 상가를. 여기 상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협진태양과 같이 재건축을 하고 바라는 상가들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만큼 상가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상가를 묶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동 정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세대수가 지금 210세대고 지금 상가까지 묶게 되면 한 230세대 맥시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동을 올리면 되죠. 자,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왼쪽에 보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 형태가 좌우로 되어 있죠. 간섭을 받고 있죠. 좌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구 조망이니까 이쪽에 한강이라 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쪽으로 T자형으로 놓거나 설계 쪽에서 모든 세대가 광안대교 조망권, 네, 광안대교, 광대 조망권 뷰로 해서 위치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가 영구 조망권이 되겠죠. 그럼 2동을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안리에서 남아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아까도 보셨을 겁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은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 협진태양을 제외하는 광안리 1선 중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곳은 협진태양 하나밖에 없다. 모든 지금 오피스텔뿐만 아니고 상가는 매물이 안 나온다. 절대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기본적으로는 대지지분당 3억 정도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협진태양이 광안리 해안 1선에서 재건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파트와 상가 세대수를 보시면은
뭐 230세대 정도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층수를 어떻게 됩니까? 49층 미만으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최고 높이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최고 높이.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한다면은 50층 이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최대 높이는 뭐 198m, 49층 정도까지, 3미피지가 198m니까 그 정도에서 49층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랜드마크라는 게 뭡니까? 랜드마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층수가 높다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건축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세대에서 중대형 재건축, 지금 이제 협진대학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가장 낮은 지금 규모죠. 작은 세대죠. 그러면은 이제 평수를 전반적으로 늘려가지고 330세대로 재건축을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개발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하고 창의적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준주거지가 법상 용적률이 500%입니다. 그럼 120%니까 600%. 600%까지는 되긴 힘들어도 뭐 이 정도까지 만약 간다 그러면은, 금방으로 간다면은 330세대 중대형 위주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공사비만 따졌을 때 여러분들 뭐 1980억, 요거는 뭐 한 2,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이엔드 아파트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공사비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1000세대가 있습니다. 1000세대. 1000세대를 만드는데 하이엔드 아파트는 공사비가 기본적으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그런데 330세대죠. 그럼 여기서 3분의 1 정도 하게 되면은 5천억보다 작고, 이거를 35층 기준입니다. 35층 기준이고, 자, 1000세대 아파트 하이엔드 만드는데 35층 미만 이하로 짓는다 그러면은 1000세대당 한 5천억 정도 들어가고, 49층 미만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세대. 요거는 한 6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0세대 기준으로. 그리고 60층 정도, 50층을 넘어간다. 60층 내외로 짓는다면 한 8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8천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100층짜리 짓는다. 100층을 짓는다.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1000세대 기준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1조 들어갑니다. 1조. 그러니까 층수를 높인다는 것이 바보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성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협진태양은 무조건 층수를 높이지 않는다. 49층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무엇이다? 네, 어떻게 때 층고를 높이면 되겠죠. 층고. 그다음에 49층 미만으로 두 개 동을 했을 때 이제 뭐 40평대, 30평대 아파트, 34평, 40평대 아파트를 늘린다 그러면은 400세대 만들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 공사비 기준으로 뭐 조합 운영비, 용역비 빼고 그렇게 다 포함한다 그래도 수익금이 1,000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협진태양 재건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준주거지가 됐을 때 분담금을 아예 안 내고 평수를 늘리느냐, 아니면은 평수를 적당히 늘리고 세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 조합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잉여금이 남습니다. 수익금을 해서 뭐 분양 수익금 이거를 나중에 다 지금 나눠줍니다. 네, 이거를 청산금을 다 나눠주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금 같이 내죠. 세금 또 냅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냅니까? 자, 이 돈을 받게 되면은 의료보험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받아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의료보험비는 또 올라가요. 네, 이 부분을 또 감수해야 되겠죠. 1,000억을 남기 때문에 협진태양은 나중에 세대당 평균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는 돈이 4억 3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대략적으로 4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협진태양은 다른 아파트의 재건축하고 다르게 준주거지가 됐을 때는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4억 정도 돈을 받고 재건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존속 토지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협진태양이 재건축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속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20년 사업인가를 만드는데 20년 끈다 그러고 난리치면 안 돼요. 초고층 아파트 뭐 만든다 그러고 난리친다 그래갖고 사업성을 다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도전. 3년 안에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준주거지가 만약 됐을 때는 3년 안에 반드시 이주 철거를 목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미리 잘 짜야 되고, 전제 조건이 있겠죠. 무조건 준주거지 종상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49층을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대형 평수 위주로 재건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능력 있는 업체여야 돼요. 능력 있는 업체. 능력 없는 업체, 어디 뭐 다 말아먹은 업체 들고 와서 사업 시행인가 20년 끌고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파트를 층수를 올린다, 뭐 초고층 아파트 만든다, 그러면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 협진태양이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2년 반,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2년 반, 그리고 이주 철거까지는 무조건 3년 안에 끝낸다. 초고속으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 네, 설계업체, 도시계획, 가장 중요한 정비업체, 이런 능력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권 업체들을 데려가서 다 말아먹는 재건축이 아니고 20년 이상 끄는 재건축이 아니고 속도전을 통해 사업 시행 인가까지 2년 반, 이주 철거까지는 속도전으로 해서 3년 안에 무조건 다 끝내는 재건축을 해서 자,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이미 존속 토지화는 계속 가속되고 있다. 매물이 나올 수 없다. 이 일대는 평당 7억이 넘어가야지 대지 지분입니다. 평당 7억이 넘어가야지 손바뀜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협진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30평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10평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70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놓고 추산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꼭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지만 뭐 대략 윤곽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길을 두드려보면은 뭐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 계속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광안리 해안일선을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자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